부산 남천동 203호.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연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세는 것이 그녀의 하루 첫 일과였습니다. 하나, 둘, 셋. 12개. 어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69세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뇌졸중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오른쪽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더 깊은 절망에. 현아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또 냄새나네. 준호였습니다. 45세의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러려고 사세요? 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이후 혀가 굳었습니다. 왜? 왜? 소리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현아의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던지듯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 기저귀를 채우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현아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현아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준호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아는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중학생 준호가 말했을 때 현아는 기뻤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이었지만 현아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준호는 돌아왔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현아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준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나은 엄마였다며. 뇌졸중이 온 건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식은 밥과 나물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이요.
그는 그릇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숟가락도 함께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 현아가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시면 드세요.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현아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잡을 수도 입으로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릇을 봤습니다. 왜 안 드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현아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현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삼키세요. 제대로.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간신히 삼켰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새 숟가락을 먹고 준호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제 됐죠? 배부르시죠? 그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준호를 이렇게 만든 건 나야.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더 나은 엄마였더라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놀이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현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으로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추락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깊고 깊은 곳으로. 현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현아는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룩은 여전히 12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일까? 현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동이 틀 때까지 그녀는 그 질문과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민지 누나. 준호야, 엄마 좀 바꿔줄래?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못 받으세요. 누워 계시니까. 그럼 내가 내일 갈게. 시간 돼? 누나가 뭐 하러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어딨어. 석 달 동안 한 번도 못 갔잖아. 내일 오후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맥주캔을 구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가 왔습니다.
현아의 사촌이었습니다. 50대 초반, 키가 크고 목소리가 또렷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냄새를 맡았습니다. 준호야, 환기는 시키고 사니? 시키죠. 민지는 현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현아 언니, 민지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현아는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민지, 알아봐. 왜? 민, 현아가 가까스로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뭐가요? 엄마 상태가 왜 이래? 병원은 다녀. 재활 치료는?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못 다녀요. 돈도 없고, 저도 일 나가야 하고, 일. 무슨 일? 넌 매일 집에 있잖아.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요? 엄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게. 내일부터 재활병원 알아볼 거야. 언니 이대로 둘 수 없어. 누나 마음대로 하세요. 준호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민지는 행동이 빨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아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 현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김은경 치료사는 30대 후반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현아를 평가했습니다. 근력, 관절 가동 범위, 균형 감각,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이연아 씨, 처음엔 힘들 거예요. 천천히 갑시다. 첫 치료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김 치료사가 현아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현아는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요. 할 수 있어요. 현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천히 상체가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10초 후 다시 쓰러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현아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일어나 앉기. 일주일이 지나자 30초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는 1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서기였습니다. 김 치료사가 평행봉 앞으로 현아를 데려갔습니다. 평행봉은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기구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으세요. 제가 허리를 받쳐줄게요. 현아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김 치료사가 그녀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자, 일어나 봐요. 현아는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시도 끝에 현아는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5초만 버텨봐요. 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 신경을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됐어요. 잘하셨어요. 현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김치료사가 받쳐주었습니다. 현아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활과 함께 정신과 상담도 시작됐습니다. 박지훈 정신과 의사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상담실에서 현아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누워 계셔도 돼요. 현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생님,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나요? 현아는 말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혼자 키웠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아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 박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현아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연아 씨,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현아 씨는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사실이에요. 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의사의 눈을 봤습니다. 아들이 지금 모습이 된 건 현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은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에 책임이 있어요. 현아 씨가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니까 엄마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현아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의사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2번 이어졌습니다. 매번 현아는 죄책감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작은 빛처럼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아는 보행기를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느렸습니다. 10m를 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김 치료사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좋아요. 호흡 잊지 마시고요. 현아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저기, 가고 싶어요. 정원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밖에서 훈련해봐요. 다음 주 현아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아는 장미꽃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6달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아는 지팡이만으로 병실 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진짜 많이 좋아졌네. 인지야. 고마워. 현아의 말도 명확해졌습니다.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언니, 이제 퇴원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현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준호 집 말하는 거지. 아니, 거긴 안 돼. 내가 다른 곳 알아볼게.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언니 혼자 사는 게 나아. 혼자. 응, 언니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자주 올게. 걱정 마. 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준호 없이 살 수 있을까? 정말로? 그날 밤 현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희망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의사와 마지막 상담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계획은요? 혼자 살아보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현아 씨는 이제 준비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아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현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퇴원 날 민지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아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치료사가 달려왔습니다. 이현아 씨,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차는 남천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03호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민지가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10평 남짓.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아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팡이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 공간이다. 내 집이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아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얼룩은 없었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찾아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